안녕하세요. 우리가 연력학 수업이 본의 아니게 지방선거이라든지 아니면 현충일 때문에 갑자기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강을 할 시간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8장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기관이랑 아니면은 냉동기 또는 열펌프에서 우리가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함께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 뒤에 이야기를 좀 함께 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장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동영상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을 좀 배웠는데요. 한번 그 8.1에서 배웠던 이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예제인데요. 증기 원동소, 다시 말해서 이제 스팀 파워 플랜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의 그림처럼 운전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그런 증기 원동소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일러 같은 경우에 saturated liquid로 들어가서 saturated vapor로 나오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이제 포화 액체가 포화 기체가 되면 우리가 온도랑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15kPa의 그 포화 수증기가 0.9의 건도를 갖는 그런 포화 수증기가 건도가 0.1에 해당하는 그런 포화 증기로 냉각이 될 때, 이럴 때 냉각이라는 게 온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열을 빼앗기는 거죠. 이렇게 열을 빼앗길 때 이러한 온도가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포화 상태로 유지하니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상태의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과연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 이렇게 만약에 운전이 된다면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 성립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열 전달이 발생하지 않는 펌프나 아니면은 터빈 같은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클라우지우스 식 자체에서 델타 Q가 0인 경우에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T분의 델타 Q를 이제 적분을 할 건데 사이클릭 적분을 할 건데 여기서 얘 터빈과 펌프는 고려하지 않고 보일러와 컨덴서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잠깐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액체에서 포화 증기로 또 이제 포화 상태의 수증기에서 이제 건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요 T가 요 T1으로 일정하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여기 요 T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T1분의 1부터 2까지 가는 그런 적분 델타 Q 이렇게 되겠죠. 컨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T가 바깥으로 나와서 T3분의 1,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델타 Q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적분하면 우리가 이거 적분을 우리가 불완전 적분이니까 안 돼서 그냥 1에서 2까지 가는 열 전달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이제 열역학 테이블을 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3에서 4로 가는 열 전달량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질량당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단위 질량당의 그 작동 유체를 고려하면 우리가 열역학 제1법칙에서 1에서 2로 가는 그런 열 전달량은 우리가 단위 질량당이니까 스몰 q로 표현해서 이렇게 되고 요건 우리가 엔탈피의 차이가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 거에서 즉 2의 상태에서 처음 거의 그 엔탈피의 차
그래서 H2-H1. 그럼 H2와 H1은 나중에 이제 연료각 테이블을 찾아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그 열 전달량은 단위질 양당은 small q로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건 나중에 엔탈피에서 처음 엔탈피, 나중에 엔탈피가 4에서 3의 엔탈피가 바로 이 컨덴서에서의 그 열 전달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일러와 응축기 입구에서는 모두 포화 상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다 이 말이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연력학 테이블을 보면서 0.7MPa, 다시 말해서 700kPa에서의 그 온도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연력학 표를 보시면 700kPa에서의 그때의 포화 온도를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64.97도다, 97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3, 다시 말해서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연력학 테이블에서 15kPa에서의 우리가 포화 온도를 찾아보시면 53.97도씨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H2-H1인데 요거는 이제 포화 액체에서 포화 증기까지 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HFG,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가스 상태에서의 엔탈피 빼기 액체 상태에서의 엔탈피, 기화열이 되죠. 기화에 필요한 엔탈피가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교과서에서 그대로 그 연력학 표에 나와 있습니다. HFG를 찾아보시면 2066.30 kJ/kg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525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이 됐습니다. 요 온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온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방금 전에 여기서처럼 기화 엔탈피를 찾아서 해결이 됐죠. 이제 아직 모르는 거는 콘덴서에서의 열을 잃어버린 양, 그걸 이제 찾아서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태 3에서 상태 4로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열을 얼마나 잃어버릴 것인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둘 경우 시작과 끝이 둘 다 이제 액체와 그 수증기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그 건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우리가 연력학 그 표에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5kPa 포화 수증기에서의 포화 액체는 225.91kJ/kg의 엔탈피를 갖고 있고요. 그때 기화열, 다시 말해서 기화에 필요한 엔탈피는 2373.14kJ/kg이 되겠죠. 그래서 상태 3에서는 우리가 90%의 건도이기 때문에 상태 3에서의 엔탈피는 포화 액체에서의 엔탈피 곱하기 0.9 곱하기 기화 엔탈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HF 앞에서 구해놨고요. HFG 역시 앞에서 연력학 표에서 찾아놨습니다. 각각 대입하고 0.9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2361.7 kJ/kg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상태 4에서 건도가 10%일 때 엔탈피도 역시 여기서 이제 구하면 되는데 똑같죠. 이 방법은 똑같고 이 건도만 이게 0.1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HF 그다음에 HFG도 값이 똑같습니다. 값이 똑같고 다만 0.1을 곱해준다. 그러면 이제 463.2 kJ/kg이 되죠. 그러면은 이 컨덴서에서의 열 전달량은 나중 거, 즉 H4 빼기 처음 거 H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463.2 빼기 2361.7 이렇게 하시면 얼마냐? 마이너스 1898.5 kJ/kg이라는 이런 열 전달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컨덴서니까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열을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T분의 델타 Q라는 이러한 P 적분 함수를 이 사이클에 대해서 전체 적분하면 아까 터빈과 펌프는 열 전달이 없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보일러와 그 다음에 컨덴서에 대해서 우리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보일러 온도 T1이 얼마였다고요? 164.97도씨. 근데 164.97도를 넣으면 안 되고요. 절대 온도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273.15 분의 요거 얼마였죠? 앞에서 계산한 게 2066.30 kJ/kg 플러스입니다. 반대로 이제 컨덴서에서는 T3가 얼마였냐면은 53.97도씨였어요. 요거 우리가 연력학 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요거는 다시 또 절대 온도로 환산해 줍니다. 213.15를 더해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열 전달량은 우리가 적분을 바로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역학 테이블에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이 경우에는 열 손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1898.5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087kJ/kg 켈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계어성 결과를 보면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의 값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은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의 조건으로 이렇게 운전되는 증기 원동소, 다시 말해서 스팀 파워 플랜트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지 않고 연력학 제2법칙을 잘 만족한다. 다시 말해서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것이 결국은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함께 했었습니다. 이게 간단한 예제 문제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해당하는 8.2장에 대한 얘기를 새롭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엔트로피라는 그런 양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가역인 경우에는 등호이고 비가역인 경우에는 부등호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부등호는 비가역일 때 만족하는 거고 가역일 때는 밑에 이 등호가 만족한다.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 이 관계식을 이 사이클릭 적분을 이제 한번 사이클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우리 연력학 제1법칙에서 사이클릭 적분의 델타 Q는 우리가 뭐와 같다? 사이클릭 적분의 델타 W랑 같다라는 이러한 그 관계식을 갖고 우리가 가역 사이클을 만들어서 적분을 해봤었죠. 그래서 이 차이가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고 그 차이가 바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다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상태량이라는 것을 얘기했었어요. 그게 이제 5장에서의 얘기였는데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가역 사이클을 이제 한번 구성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로 1의 경로를 가서 다시 이제 B의 경로로 이렇게 올 거예요. A의 경로로 갔다가 B의 경로로 오는데 이런 사이클을 하나 만들 거고 또 다른 가역 사이클을 만드는데 요 C라는 이런 경로로 가역 과정으로 이제 가서 다시 B라는 경로로 다시 되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둘 다 가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경로 A와 경로 B로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이 이퀄 0이 돼야 된단 말이죠. 왜냐? 가역인 경우에는 이퀄 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A의 경로 1에서 2로 가는 T분의 델타 Q가 A의 경로로 가고 더하기 다시 2에서 1로 오는 T분의 델타 Q가 B의 경로로 온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죠. 두 개의 경로를 이렇게 합해주면 우리가 사이클릭 적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에 대해서 적분을 마무리한 거죠. 다른 가역 경로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C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후에는 1에서부터 2로 가는 경우에 C로 간다고 했습니다. T분의 델타 Q가 C로 가고 더하기 2에서 1로 올 때 B의 경로로 이때는 이제 앞에서 했던
돌아왔던 B의 경로를 동일하게 답습합니다. 근데 가는 거는 여기서는 A라는 경로로 갔고 두 번째 사이클을 만들 때는 이렇게 C라는 경로로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역 사이클의 관계식 1에서 요 식에서 가역 사이클의 관계식 이 두 번째 요 식을 빼준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빼주면 보시는 것처럼 요거 얘랑 얘는 서로 같아요. 식이. 그렇죠? B라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2에서 1로 온다고 그랬죠. 2에서 1로. 그래서 만약에 빼주면 얘네들은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남는 게 뭐냐면은 1에서 2로 갈 때 A라는 경로에서 T분의 델타 Q를 적분한 것은 1에서 2로 갈 때 C라는 경로를 T분의 델타 Q에 대해서 적분한 것을 빼주는 거죠. 그렇죠? 1에서 2를 빼주는 거였으니까 빼주면 이게 0이고 이쪽도 0이니까 이퀄 0이 되겠죠. 그럼 얘가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면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A 경로에 해당해서 T분의 델타 Q가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C 경로를 통해서 계산한 T분의 델타 Q가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우리가 경로 A와 이 가역 경로 A와 가역 경로 C는 우리가 임의로 선택한 거예요. 그냥 임의로 이런 가역 경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든 가역적인 경로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즉 1에서 2로 가는 모든 가역 경로는 T분의 델타 Q를 적분했을 때 A라는 가역 경로를 가든 C라는 가역 경로로 가든 또 다른 D라는 가역 경로로 이렇게 가든 얘는 어떻게 된다? T분의 델타 Q를 적분하면 이 값은 같다. 따라서 T분의 델타 Q는 가역 경로에 무관하고 오직 상태 1이라는 상태와 시작점과 요 끝점 2라는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다. 따라서 요 T분의 델타 Q는 우리가 상태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 경로에 의해서 변하는 값이 아니라 상태량이다. 연력학적인 어떤 값이다 이거죠. 개 상태량이다 라는 거죠. 개 상태량. 이게 뭐냐? 엔트로피라고 이제 얘기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이제 상태량으로 결론 지은 이 P 적분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엔트로피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문자 S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변화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T분의 델타 Q 이제 가역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리버서블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된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걸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량 ds, 라지 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는 이렇게 표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델타 Q가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종량적인 즉 질량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종량적인 상태량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질량으로 나누면 강성적인 상태량 small s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요 값, 요게 이제 상태량이라 했는데 요 상태량을 우리가 상태 변화 1과 2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면 1과 2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면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태량이라는 거 상태량은 우리가 적분이 가능하죠. 여기 그 델타가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상태량이니까 시작점과 끝점만 알면 그 차이만 계산하면 되니까 D라고 이렇게 표현되고요. 여기 안에 요게 1이 생략된 거죠. 이걸 적분하면은 엔트로피에 대해서 적분하면 S가 되고 그래서 나중값 S2 빼기 처음값 S1 이렇게 표현되고요. 요 우측을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된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그 다음에 열 전달량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없고요. 아는 게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델타 Q는 원래 적분을 할 수 없는 불완전 미분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이 완전 미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t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줌으로써 이 불완전 미분에 해당하는 델타 Q를 Q에다가 t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줌으로써 이 우측이 좌측과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미분 형태로 변환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불완전한 미분을 완전 미분으로 변환시켜주는 이런 인자를 우리가 적분 인자라고 합니다. 인테그레이션 팩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은 이제 델타 Q랑 T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모르죠. 이제 뒤에 이제 보시면 일부분의 특정한 조건에서는 이게 이제 관계식을 서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관계식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상태량이라고 얘기했어요. 상태량. 상태량이라기 때문에 이게 경로가 결정이 되면 이게 요 처음 점이랑 나중 상태만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이게 가역으로, 우린 지금 가역으로만 이제 변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비가역으로 막 이렇게 갔다 할지라도 이 두 지점 사이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일단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가역 과정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지만 어찌됐든 간에 처음 상태랑 나중 상태가 우리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엔트로피의 변화는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비록 비가역적으로 변화하였더라도 이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다만 어떻게 되냐? 가역 과정을 통해서만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역적으로 움직여서 1에서부터 2까지 갔으면 그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비가역적으로 갔다 할지라도 특정한 어떤 가역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가역 과정을 통해서 이 계산을 해내면 그러면 요 어떤 과정을 거쳐갔던 간에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동일한 그런 값을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거는 이 식 자체가 절대값을 우리가 부여한 건 아니에요. 이게 변화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얻어냈죠. 그래서 변화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기준 상태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임의의 기준 상태를 지정해서 엔트로피의 상대적인 그 값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도 같았냐면은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의 값도 우리가 4장, 5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게 똑같았죠. 절대적인 그런 값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값에 대한 식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기준 상태에 대해서 엔트로피 값을 부여를 하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은 이제 연력학 2에서 배우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는 공부하지 않습니다만 연력학 제3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온화학 반응을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력학 제3법칙에서는 모든 순수 물질에 대해서 절대 온도 0도에서 엔트로피의 절대값이 0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연력학 제3법칙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아직 거기 연력학 제3법칙을 공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임의의 기준 상태에 대한 상대적인 엔트로피 값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변화량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계산하고 있다. 절대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이 관계식은 그러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개에 대한 어떤 상태량,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개에 대한 상태량,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으로부터 나온 그런 상태량, 즉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엔트로피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엔트로피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엔트로피는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종량적인 상태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성적인 상태량인 비엔트로피, specific 엔트로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로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 크기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제 제공을 하냐? 이제 연력학 표로 제공이 되는데, 내부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엔탈피, 우리 specific internal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specific 엔탈피, 비내부 에너지와 비엔탈피와 같은 방식으로 연력학 표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비엔트로피는 당연히 이 large Q를 small Q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단위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킬로줄이잖아요. 킬로줄 per 킬로그램이고요. 요 small Q가 거기다가 이제 온도로 나눠졌기 때문에 킬로줄 per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식 자체가 절대값에 대한 식을 주진 않고 변화량, ds라는 것이 엔트로피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변화를 계산하기 위한 식이었기 때문에 임의의 기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임의의 기준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연력학 표도 그러한 기준 상태에 대해서 연력학 표가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증기인 경우에, 즉 증기라는 것은 물이죠. 물인 경우에는 0.01도씨의 포화 액체의 엔트로피를, 그러니까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얘기하죠. 삼중점의 포화 액체의 엔트로피를 0으로 우리가 설정했다. 임의의 기준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냉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0도의 포화액의 엔트로피 값을 0으로 설정해서 그 연력학 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연력학 표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포화 상태인 경우가 우리가 꽤 연력학 문제를 풀 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일러를 통과한다든가 아니면은 컨덴서를 통과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포화 영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럼 포화 영역에서 우리가 건도를 활용해서 비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그런 관계식은 우리가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도 x를 갖는 그런 엔트로피는 포화 액체에 해당하는 것이 1-x. 우리가 x라는 것이 포화 증기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는 포화 증기의 엔트로피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1-x가 우리가 그 포화 액체의 비율이잖아요. 1-x에 대해서는 포화 액체의 엔트로피를 계산해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해주면 SF, 이렇게 계산해주면 XSF 더하기 XXG 이렇게 되죠. 그럼 요 X에 대해서 같이 나눠주면 SF는 그대로 써주고요. 이렇게 써주고 X로 묶어주면 SG SF가 되고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SFG, 즉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까지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엔트로피의 계산 관계식은, 순수 물질의 비엔트로피의 계산 관계식은 포화 영역에서는 이렇게 건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엔트로피를 계산하실 수 있겠다 하는 거죠. 포화 증기,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요 영역, 이게 이제 포화 액체고 포화 기체인데, 포화 기체를 완전히 넘어가서 슈퍼히티드로 가면 여러분들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엔트로피의 값을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포화 액체보다 낮은 우리가 압축 액체인 경우는 어떠냐? 그럼 압축 액체에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를 어떻게 구했냐면, 그 동일한 온도에서의 그 포화 액체의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 값을 넣었죠. 그래서 엔트로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압축 액체인 경우에는 그 엔트로피가 동일 온도의 포화 액체의 엔트로피 값과 거의 같다. 그래서 만약에 압축 액체가 그 정압 조건으로, 압력이 일정한 조건으로 가열되어서 어떤 포화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 우리가 그 증기가 돼서 다시 가열돼서 슈퍼히티드로 가는 이런 과정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압축 액체가 포화 상태로 도달할 때 요 그 경과선은 보시는 것처럼 요 포화 액체선에 거의 붙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지점에서 1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해서 우리가 가열되기 시작한다면 요렇게 요 라인을 따라서 포화 액체선을 따라서 가열되는 거랑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만약에 10메가파스칼이면 요 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가열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화 액체선을 우리가 따라서 간다. 언제? 압축 액체일 때요. 압축 액체일 때는 동일한 온도의 포화 액체의 엔트로피 값을 우리가 찾아서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수 물질의 엔트로피를 연력학 표에서 찾으셔가지고 값을 지정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여러 예제 문제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8.4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러한 엔트로피의 이제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카노 사이클이라는 이런 가역 과정, 우리가 이제 가역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엔트로피를 지정을 했었는데요. 그런 가역 과정의 대표적인 예가 카노 사이클이잖아요. 이 카노 사이클로 작동되는 이제 열기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온 여론에서 TH에서 열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런 가역 등원의 열 전달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엔트로피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T분의 델타 Q를 1에서부터 2까지 우리가 적분하는 거라 이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그러면 S2-S1은 1에서부터 2까지 T분의 델타 Q를 우리가 적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고온 열온에서 카노 사이클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열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요 온도가 TH로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TH분의 1은 1부터 2까지 갈 때 델타 Q 이렇게 되는데요. 요건 사실은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분이 될지는 모르겠고 그냥 1에서부터 2까지의 열 전달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2-S1은 TH분의 1에서부터 2까지의 열 전달량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식에서 요 좌측의 요 식과 요 우측의 요 관계식으로부터 Q 1에서부터 2까지의 열 전달은 양변의 TH를 곱하면 1에서부터 2까지의 열 전달량은 TH 곱하기 S2-S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떤 값이 되냐면 이 TH라는 것은 요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도. 그렇죠? 온도 엔트로피 관계에서. 그 다음에 S2-S1은 온도 엔트로피에서 요 S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죠. 그래서 요 길이 높이 곱하기 요 밑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열 전달량이라는 것은 요 1에서부터 2까지 변하는 요 과정 동안에 요 밑변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 밑에 이 선 밑에의 넓이가 바로 열 전달량이 된다. 그래서 이 열 전달량은 이 왼쪽 그림에서 1, 2, B, A 다시 1로 가는 요 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면적이 우리가 유체로 전달되는 열량이다 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열이 전달됐으니까 요것이 우리가 플러스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2로 가는 동안에 엔트로피가 증가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증가되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죠. 온도가 일정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노 사이클에서는 가역 단열 팽창을 하게 된단 말이죠. 단열이기 때문에요. 단열이기 때문에 델타 Q가 0이에요. 얘가 0입니다. 요 0. 따라서 얘는 적분을 하나마나 이 전체에서 이게 적분이 이게 0이 되죠. 요 델타 Q가 0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어요. 단열이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정의로부터 엔트로피는 일정해요. DS가 0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역 단열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뭐라고 그러냐면 등 엔트로피,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다,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아이센트로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한자로 우리가 써서 같을 등자를 써서 엔트로피가 같다,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팽창이니까 단순하게 작동 육체 온도가 TH에서 이렇게 팽창을 하면 온도가 낮아지죠. 외부에서 열이 전달되지 않는 이상, 열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가 그냥 낮아지는 이런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근데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어서 이 경우에는 온도만 이렇게 낮아지고 엔트로피가 이쪽으로 또는 뭐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쪽이 아니고 엔트로피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근데 온도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온 열온에서의 가역 등은 열 전달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유체가 열을 잃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3에서부터 4로 가는 건데 S4-S3 바로 DS를 적분하면 S4-S3가 되고요. 그럼 3에서부터 4까지 T분의 델타 Q를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온도는 어떻다고요? 온도가 일정한 저온 여론에서 일정에 유지되는 여론에서 적분하는 거니까 요거는 일정 값이에요. 그래서 TL분의 1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요. 델타 Q 이렇게 되죠.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적분하는 겁니다. 요 적분을 우리가 못하니까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열 에너지 이렇게 써주죠. 그래서 S4 빼기 S3은 TL분의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열 에너지인데 따라서 3에서 4로 가는 동안의 열 에너지는 양변에 TL을 곱하면 TL 곱하기 S4-S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전달 열량이 음이에요. 요게 음이죠. 우리가 엔진이 요 저온으로 열을 방출하는 거니까 델타 Q가 0이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작동 유체의 엔트로피가 얘가 음이고 얘는 온도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의 값은 전체 이 엔트로피의 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요 보호가 마이너스가 돼서 S3 마지막에 값이 처음에 그 엔트로피의 값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나머지는 가역 단열 압축이란 말이에요. 가역 단열 압축은 가역 단열을 뭐라고 했어요? 아까 등 엔트로피라고 했죠.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전체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합쳐서 우리가 가역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없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1에서 2로 증가하는 그런 엔트로피의 양은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감소하는 엔트로피의 양이랑 같아야만 돼요. 그래야만 엔트로피가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4에서 S4 빼기 S3은 여기서 얘기했던 S2-S1의 정확하게 마이너스 값, 부호가 마이너스 값에 해당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으시고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 1에 해당하는 요 엔트로피까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방향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역 단열 압축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역 단열이라는 것이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엔트로피가 변화가 없으니까 위 또는 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갔는데 여기서 보면 가역 단열 압축이란 말이죠. 압축은 우리가 열을 뽑아주지 않는 이상은 압축시키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단열, 열이 출입이 없었어요.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TL에서 TH까지 원래 위치로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저온에서의 열 전달은 요걸 적분을 이렇게 딱 해서 3에서 4로 간다는 동안의 열 전달은 TL 곱하기 S4-S3인데 TL은 뭐냐? 여기의 높이죠, 높이. 그 다음에 S4-S3. S4-S3니까 요거죠, 요거. 요거에 해당하는 요 넓이가 되겠습니다. 요 넓이. 그런데 요 넓이가 마이너스 값이 되죠. S4가 요 값이고 S3가 요 값이니까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죠. 요 면적의 마이너스 값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돌고 나오니까 처음에 열은 이만큼 전달됐고 나중에 이만큼 열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연력학 제일법칙에서 사이클릭 열에 대한 사이클릭 적분은 그다음 열에 대한 사이클릭 적분은 1에 대한 사이클릭 적분이랑 같다고 그랬죠. 따라서 열 에너지의 네트 값은 다시 말해서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잃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네트로 받은 열 에너지는 요만큼이죠. 이만큼이 뭐다? 1에너지다 이 말이죠. 1에너지. 우리가 이 엔진, 이 열기관이 할 수 있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의 효율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받은 열 에너지분의 실제로 우리가 유효하게 빼낸 1이 되겠죠. 그래서 QH분의 W 넷이 되고요. QH는 뭐냐면 1, 2, B, A 1로 해당하는 요 면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 에너지는 뭐냐면 1, 2, 3, 4, 1로 이어지는 요 빗금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체 이 면적분의 요 네모에 해당하는 요 면적이 바로 효율인데, 그럼 이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TL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요 TH를 이렇게 높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는 TL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TH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TL을 이렇게 낮춰가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가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러면 열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0K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는 100% 효율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TL을 고정시킨 상황에서 TH를 높여가거나 또는 TH가 고정된 상황에서 TL이 낮아지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면 우리가 사이클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냉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돌린 거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가역 열전달이라는 과정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역 열전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가역이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개에서 어떤 시스템 내부에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내부적으로 가역적인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 경계 내에서 비가역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온도랑 압력이나 이런 게 변화하지 않고 열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제 포화 액체에서 포화 기체로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과정, 정압 상태로 일정한 정압 상태로 우리가 가열을 할 때 이러한 그 과정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역적인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단위 질량당 엔트로피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small s2 마이너스 여기 나중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처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상태 2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나중 엔트로피 빼기 처음 엔트로피가 되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기화열에 해당하는 기화열 에너지에 해당하는 SFG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단위 질량당이었으니까 질량을 그러니까 델타 Q를 라지 Q를 M으로 이렇게 나눈 꼴이죠.
n분의 1, 1부터 2까지 가는 동안에 t분의 델타 q를 적분한 것을 우리가 질량으로 나눈 거가 되겠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은 액체가 증기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t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mt분의 1, 또 1부터 2까지 델타 q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1부터 2까지 델타 q는 1에서부터 2까지의 열 전달량이 되겠고요. 질량 m으로 나눴으니까 얘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우리가 small q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 얘가 도대체 무엇이냐? 열 전달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가역적으로 변할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을 생각하면 되겠죠.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일 에너지를 하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1부터 2까지의 열 전달량은 U2-U1 더하기 W 1에서부터 2까지의 일 에너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일 에너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압 상태에서 일정한 압력에서 우리가 그 부피의 변화를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U2-U1은 그대로 써주시고 P V2-V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되냐면은 엔탈피, H2에서 엔탈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얘랑 얘랑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되냐면은 원에서의 엔탈피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H2-H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2에서 H1의 엔탈피의 차이가 뭐냐? 바로 기화에 필요한 그런 열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HF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가역적인 과정의 대표적인 요소들은 포화 액체에서 포화 증기까지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T분의 HFG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10MPa의 포화 증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HFG는 1317.1 kJ/kg이 되고요. 온도는 10MPa에서의 포화 온도는 311.06도니까 여기다가 213.15도를 더해서 이제 절대 온도로 바꿔주죠. 584.21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584.21분의 1317.1 이렇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그 기화에 필요한 기화되는 동안에 엔트로피의 증가량을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정압 상태에서 계속 이 정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슈퍼히티드로 이렇게 열이 포화 증기에 전달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서 과열 증기로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가역이니까 델타 Q는 T분의 DS가 되겠죠. 왜냐면 DS는 우리가 T분의 델타 Q 이렇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얘는 이제 이퀄이라고 쓸 수 있는 건 가역인 경우에만 이렇게 쓸 수 있죠. 델타 Q는 양변에서 T로 곱해주면 TDS가 되고요. 요 식에서 그러면 양변에다가 질량으로 나눠지면 스몰 q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이렇게 되고요. 질량으로 나눠주면 스몰 q가 되죠. 그래서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델타 라지 q 이렇게 되죠. 근데 델타 q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델타 q가 여기서 TDS, T 곱하기 D 엔트로피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large s였단 말이죠. 그래서 질량 m으로 나눠주면 small s 강성적인 엔트로피 B 엔트로피가 되겠죠. 그래서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TDS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온도와 엔트로피 이 곡선에서 TDS라는 게 뭐냐?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온도를 엔트로피에 대해서 적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면적이 되겠죠. 요 면적. 그렇죠? 요 면적이 됩니다. 요 t는 요 곡선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 면적 밑이 우리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요것이 이제 전달된 열 에너지 양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변화하는 경우에도 가역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가역적인 그런 과정에서 TS 선도에서 온도 엔트로피 선도에서
요 그 선도 아래의 그 면적이 바로 열 전달량이 된다. 단위 질량당 받고 있는 열 전달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S 선도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물리적인 의미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러한 엔트로피가 갖는 연력학적인 이제 상태량의 관계식을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압축성 물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압축성 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압축성이라는 것은 이제 기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물질은 연력학적인 상태량에서 어떤 관계식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을 때, 위치 에너지는 것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중력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운동 에너지와 중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때 연력학 제1법칙을 하면 델타 Q는 du 플러스 델타 W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역 과정을 가정한다면 또는 준 정적 과정이라고 해서 서서히 변하는 그런 과정을 한다면 단순 압축성 물질에 대해서 1의 변화는 우리가 그 델타 W는 PdV로 이렇게 표현되고요. 열 전달량은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앞에 대해서 했죠. 델타 Q는 Td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델타 Q를 TdS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ds는 du, 델타 W는 뭐라고요? PD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 압축성 물질의 연력학적인 상태량에 대한 관계식이 됩니다. 이게 이제 1법칙과 2법칙을 동시에 융합한 거죠. 1법칙에다가 2법칙을 갖다 넣어주면 가역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다. 단순 압축성 물질의 가역 과정에서 연력학적인 상태량의 관계식입니다. 이 관계식은 어떤 가역 과정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온도, 엔트로피, 내부 에너지, 압력, 그 다음에 부피 이것은 다 모두 다 그 상태량이란 말이에요. 상태량만 어떤 상태가 딱 그 정해지면 무조건 다 결정되는 그런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초기 상태랑 최종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딱 결정되는 값이라서 이것이 동일한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에서 일어나는 비가역 과정에 대해서도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상태량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적분은 비가역 과정에 대해서는 그 적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역 과정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역 과정의 경로를 따라서 이 식을 우리가 적분한다. 그렇게 되면 그 상태량의 변화값은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동일하게 우리가 값을 가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말고 또 다른 식을 하나 더 유도할 수 있는데요. 엔탈피의 관계식입니다. 엔탈피의 정의가 우리가 라지 H는 U 플러스 PV잖아요. 요게 엔탈피였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의 변화량을 따져주면 DH는 du 플러스 PV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du. 그 다음에 dPV인데요. dPV는 곱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하고 부피가 변한다고 가정하고 또 다른 하나는 부피가 일정하고 압력이 변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걸 먼저 하고 부피를 먼저 하고 나중에 우리가 압력을 변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du 플러스 p dv를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TDS라고 했죠. T 곱하기 엔트로피의 변화량. 따라서 T 곱하기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얘가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엔탈피의 변화량 마이너스 V dP 압력 부피 곱하기 압력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식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는 내부 에너지로 표현됐고 하나는 엔탈피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표현된 요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깁스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깁스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개의 관계식을 우리가 연력학적인 상태량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이거 언제? 단순 압축성 물질에 대해서 가역 과정에서 우리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깁스 방정식은 앞에서 우리가 다 종량적인 상태량으로 표현했어요. 다 대문자로 표현했죠. 다 대문자로 표현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단위 질량당 상태량으로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질량으로 다 나누면 양변을 다 질량으로 나누면 요걸 질량으로 나누면 온도는 우리가 질량이랑 상관없이 엔트로피가 스몰 s가 되고요. 이건 내부 에너지가 스몰 u가 되고요. 압력은 상관없고 부피가 스몰 v가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몰 s 엔트로피가 되고요. 스몰 h b 엔트로피가 되고요. 스몰 v가 됩니다. 그래서 강성적인 변수인 온도와 압력 위에는 모두 질량으로 나눠서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해서 단위 질량당의 관계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뭐였냐면 델타 W였어요. 근데 이 델타 W라는 게 사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일이었죠. 일의 변화량은 사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PdV만 있는 게 아니라 인장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는 그런 일, 그 다음에 표면장력에 의해서 생기는 힘, 전기력에 의해서 생기는 일, 이렇게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깁스의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쓴 게 아까 깁스의 첫 번째 방정식이었는데 요 뒤에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다 써주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일반적인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연력학은 주로 압력에 의한 그런 일만 포함하는 경우가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식을 쓰겠다. 요식을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력학적인 상태량의 관계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깁스 방정식 해가지고 우리가 단순 압축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가역인 그런 과정에 대해서 깁스 방정식을 유도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 압축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고체나 액체처럼 압축되지 않는 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고체나 액체의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는 어떻게 다뤘냐 하면 우리가 5장에서 이렇게 다뤘어요. 고체와 액체는 비압축성이다. 그래서 부피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체적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비해서 이 비체적이 되게 작기 때문에 V 곱하기 dP가 되게 작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엔탈피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dPV였는데요. 요거는 압력의 변화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또 부피의 변화를 고려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나눠서 쓸 수가 있었는데요. 얘가 0이라 이 말이에요. 얘가 요것 때문에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값이 매우 작다 이 말입니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보다. 그래서 이거는 엔탈피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랑 거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고체와 액체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열이 우리가 정압비열이랑 정적비열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비열 C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체와 액체의 깁스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깁스 방정식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TDS는 DU 더하기 PDV인데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비해서 얘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얘를 그냥 고민하지 말자, 버리자. 그래서 TDS는 DU 이렇게 표현되고요. 따라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T분의 DU, 내부 에너지를 온도로 나눠준 거고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쓸 수 있다? CDT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비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상태 1부터 2까지 엔트로피를 적분하면 요거 상태 1부터 2까지 T분의 C를 온도에 대해서 적분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앞에서 여기 비열이 일정하니까 C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C 1부터 2까지 T분의 1 dt 이렇게 쓰죠.
요건 뭡니까? 그 엔트로피의 변화량이니까 요거는 요거 엔트로피 안에 1이 있는 거를 우리가 생략되어 있죠. 요걸 적분해주면 S가 되고요. S 엔트로피를 1에서부터 2까지. 그래서 2일 때 엔트로피 빼기 1일 때 엔트로피 이렇게 되고요. 우측은 요게 죄송합니다. 좌측은 이렇게 되고요. 우측은 요걸 이제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t분의 1을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로그 t가 되죠. 그래서 앞에 c는 그대로 써주시고 로그 t 1에서부터 2까지. 그럼 2일 때가 즉 로그 t2 빼기 1일 때가 로그 t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s2-s1은 c 곱하기 요거 로그 t1분의 t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액체와 고체일 때는 이렇게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가역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ds는 이렇게 엔트로피 변화량은 델타 Q 나누기 T 이렇게 쓰고요. 가역이고 단열이다. 단열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게 0이니까 등 엔트로피죠. 등 엔트로피가 되니까 우리가 ds는 0이고 따라서 S1 이퀄 S2가 되죠. 여기가 0이란 말이죠. 얘가 0이에요. 그러면 C는 0이 아니니까 로그 T1분의 T2가 0이고 그러면 얘가 1이라는 거죠. 얘가 1이라는 거죠. T1분의 T2가 1이어야지 요 안에 로그 값이 1인 것이 0이잖아요. 그럼 여기 1이니까 양변에다 T1을 곱하면 T1 이퀄 T2. 즉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체인 경우에 단순 압축 물질일 경우에는 가역 단열인 경우에 우리가 등 엔트로피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요것만 썼는데 고체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 경우에는 등원 과정까지 된다라는 거죠. 이 등원 과정은 요 고체와 액체일 때만 이게 등원 과정이 되는 겁니다. 기체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뽑아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체와 액체의 엔트로피 변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력학에서 이제 이상기체 또는 뭐 수증기 이런 건데요. 이제 수증기는 우리가 저기 연력학 표에서 우리 찾았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요 식을 우리가 조금 더 유도해가지고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보시면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깁스 방정식의 첫 번째 관계식이 TDS는 DU 플러스 PDV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양변을 온도에 대해서 나눠주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온도분의 1 DU 더하기 온도분의 P, 여기 온도분의 T분의 P dV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상기체의 관계식을 적용합니다. 이상기체의 관계식을 적용해서 PV는 RT를 적용하면 T분의 P는 V분의 R이 되죠. 그래서 T분의 P가 우리가 V분의 R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왜냐면 요거 T랑 V의 관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T분의 P가 V랑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요 이상기체 관계식에서 이걸 그냥 V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T분의 P는 양변에다가 T로 나눠주면 T분의 P가 되고요. V가 하나 있는 걸 요를 넘어서 V분의 R이 된 거죠. T분의 P를 그래서 V분의 R로 고쳐주고 요거 나머지 하나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DU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온도와 이제 이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그 CV0 이상기체의 비열 곱하기 DT죠. 그래서 이 DU 그 대신에 CV0 곱하기 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적분합니다. 1에서부터 2까지 엔트로피 변화량은 여기 안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을 적분합니다. 그러면 S가 되죠. 엔트로피. 2에서 1을 빼주면 S2-S1. 여기 이제 자축을 해주면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우축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요 부분을 그러면 1에서부터 2까지 t분의 cv0 dt 더하기 요거 r은 우리가 상수니까요. 이상기체 상수잖아요. r은 바깥으로 나오고 1부터 2까지 v분의 1 dv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1부터 2까지 t분의 cv0 dt는 놔두고 v분의 1을 v에 대해서 적분하면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대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냥 로그 v가 되죠. 로그 v의 2의 값에서 1의 값 해주면 우리가 로그 v2 빼기 로그 v1 이렇게 되죠. 로그 v1 빼기 v2 빼기 로그 v1은 우리가 뒤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하나로 묶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S2-S1은 1부터 2까지 t분의 cv0 dt를 적분하고 더하기 r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깁스 방정식에서 얻어낸 그 엔트로피의 변화량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관계식에서 적용합니다. 두 번째 관계식은 우리가 TDS는 엔탈피의 변화량 빼기 VDP인데요. 이 양변에 역시 똑같이 T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DS는 T분의 1 엔탈피의 변화량 마이너스 T분의 V DP 이렇게 되는 거죠. T분의 V랑 P의 이 관계식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기체 관계식 PV는 RT에서 T분의 V 하면은 V를 T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T로 양변을 나누고 P로 양변을 나누면 P분의 R이 되죠. 이게 T분의 V는 P분의 R이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요걸 요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 엔탈피의 변화량이랑 온도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엔탈피의 변화량은 어떻게 쓸 수 있었냐? 이상기체의 경우는 CP0 DT 이렇게 5장에서 배웠죠. 그래서 DS는 T분의 1 DH 대신에 CP0 DT 마이너스 R분의 P DP 이렇게 되죠. 요거 그대로 이제 적분하면 됩니다. 요거 똑같이 여기 DS를 적분하면 S2-S1이 나오고요. 요거 적분하면 1부터 2까지 T분의 CP0 DT가 되고요. 요거 적분하면 우리가 R은 상수고 요게 똑같습니다. 요거 R은 상수고 바깥으로 나오고 P분의 1을 P에 대해 적분하니까 로그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R 로그 P1분의 P2 요 과정이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적분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 첫 번째 식 깁스 에너지를 깁스의 방정식을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으로 이렇게 이상기체에 대해서 적용하시면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아직 요 중간에 있는 이 녀석은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돼요. 이 깁스의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각각 이 비열과 온도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의존성을 알아야 이 적분을 이제 최종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CV0나 CP0는 서로 그 차이가 항상 일정하단 말이죠. 항상 그 이상기체 상수 R만큼이다 이라고 했죠. CP0-CV0는 이상기체 상수 R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 관계식 하나만 찾아내거나 이것만 알아내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해결 가능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계산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내부 에너지도 우리가 U2-U1은 1부터 2까지 CV0의 DT를 적분한 거였고요. 엔탈피의 변화량도 1에서부터 2까지 CP0의 DT를 적분한 거였죠. 이렇게 계산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뭐냐? 비열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뭐 단원자 기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열이 일정한 그런 영역이 좀 있죠. 온도가 낮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열이 일정하다. 그럼 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니까 우리가 요거로 한번 제가 요 책에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S2-S1은 요게 일정하니까 CP0는 바깥으로 나오고요. 1부터 2까지 여긴 T분의 1만 남습니다. T분의 1 DT. 그럼 요건 뭐냐? 요거 로그가 되죠. 그래서 로그가 되고 요거를 로그 T2- 로그 T1 돼가지고 CP0의 로그 T1분의 T2 이렇게 되죠. 앞에서 적분하는 음식은 앞에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써놨으니까
로그를 적분해서 정리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빼기 R에 로그 P1 마이너스 P2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쓸 수 있죠. 비열이 일정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열이 일정하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이게 성립되는 거고 이게 늘 만족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온도의 함수로 표현된 비열을 우리가 연력학 표에서 찾아가지고 요 식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연력학 표 A.6에 요 CP0의 그 식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는데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게 통계연력학 기법으로 해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나 아니면 엔탈피에서 했던 것처럼 기준 온도 T0로부터 임의의 온도 T까지 적분한 그런 표준 엔트로피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엔트로피에서 ST0 해서 요 표준이라는 거죠. 엔트로피에서 T0부터 임의의 기준 온도부터 T까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T분의 CP0 DT를 적분해 놓은 값을 테이블로 준다 이 말이죠. 연력학표 A.7은 공기에 대한 그런 엔트로피를 주고 있고 이산기체니까 공기죠. 기타 기체인 경우는 A.8에 주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은 엔트로피를 계산하는데 T0부터 T1까지의 이 변화량을 적분해 놓는 겁니다. 이걸 ST1 제로라고 하고요. T0부터 T2까지를 ST2 제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변화량은 뭐냐?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T0에부터 T2까지 요거를 적분한 거랑 빼기 T0에서 T1까지 요거를 적분한 거 이렇게 해서 쓰면 된다 이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얘는 ST2의 제로. 그래서 요 값을 요 나중값 T2일 때의 표준 엔트로피, 그 다음에 1일 때의 표준 엔트로피, T1일 때의 표준 엔트로피로 이렇게 연력학 표에서 우리가 찾아서 보는 거죠. 뒤에 있는 거는 요게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요거는 연력학 표를 우리가 T1과 T2를 알고 있으면 가서 읽어서 값을 넣어주시면 된다. P1과 P2는 이제 알고 있을 테니까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산기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세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그 다음 정확하고, 세 번째 방법은 가장 조금 단순하지만 값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산기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해내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식은 이제 이산기체 엔트로피 변화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가역 단열, 우리가 등 엔트로피 과정일 때의 온도와 압력과 부피의 관계식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역 단열이라는 건 등 엔트로피. 아까 카노 사이클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가역 단열이 있었죠. 그러니까 열을 고온에서 받고 저온에서 열을 방출하는 거 말고 우리가 가역 단열 팽창이 있었고 가역 단열 압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우리가 비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산기체가 이러한 가역 단열 과정에서 어떤 관계식을 갖는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거는 요거예요. 이 이산기체에 대한 깁스의 방정식의 두 번째 식이 요거였죠. 근데 얘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으니까 요 비열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럼 요거 S2-S1 equal 가역 단열, 다시 말해서 등 엔트로피란 말이에요. 등 엔트로피니까 equal 0이죠. S1-S2 equal 0은 요거 바깥으로 나와서 CP0 T분의 1을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로그 T가 나오죠. 그래서 로그 T2-T1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로그 T2- 로그 T1 그래서 하나로 묶어주면 로그 T1분의 T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R의 로그 P1, P2는 그대로 써줍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이게 이퀄 0이니까 여기에 있는 녀석이 여기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CP0에 로그 T1분의 T2는 R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되죠. 양변을 그 비열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로그 T1분의 T2가 남고요. CP0로 나눴으니까 CP0분의 R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되겠죠. 요 로그 앞에 있는 요 상수 개수는 요 안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지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로그의 관계식에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로그 T1분의 T2는 로그 P1분의 P2의 CP0분의 R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CP0분의 R이 어떤 형태인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CP0분의 R이 뭐냐? R이라는 건 뭐죠? 이상기체 상수는 정합비열과 정적비열의 차이였죠. CP0분의 R이 CP0-CV0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분모와 분자를 다 CV0로 나눠줍니다. 모든 항을 CV0로 나눠주면 동일하게 유지가 되죠. 그 등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양변을 CV0분의 CP0 분모는 요거는 CV0분의 CP0 요거는 CV0분의 CV0 요거는 1이 돼요. 1.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비열의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적 비열분의 정합 비열의 비율, 그 비열 사이의 비율이라고 해서 비열 비라고 하고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K라고 쓸 수 있습니다. K분의 요거는 K, 요건 마이너스 1이 되죠. K분의 K-1 이렇게 씁니다. 왜 이렇게 쓰냐? CP0분의 R 이게 더 보기가 더 간단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요것만 있을 때는 온도와 압력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요게 이렇게 쓰는 것이 맞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압력과 부피 그다음에 온도와 비체적으로 이렇게 관계식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K로 표현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T1분의 T2는 여기서 T1분의 T2는 P1분의 P2의 K분의 K-1승 이런 식으로 써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관계식을 갖고요. 우리가 이상기체 관계식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T1분의 T2는 뭐냐? 이 T라는 거는 여기서 P분의 RT니까요. T는 R분의 PV가 되잖아요. 그래서 T2는 요 분자 T2는 R분의 요 양변을 R로 나누면 R분의 P2 곱하기 V2 T1은 R분의 P1 곱하기 V1 이렇게 돼요. R은 여기 똑같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R은 나눠주고요. 그럼 여기 P1분의 P2가 나왔고요. V1분의 V2가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요 좌변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변은 그대로 써줍니다. 우변은 어떻게? P1분의 P2. 근데 K분의 K만을 쓸수니까 요거 이렇게 하면 1이 되고요. 1-K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1-K분의 1승. 근데 P1분의 P2, 여기 P1분의 P2가 있으니까 요거 요렇게 지워져요. 1이랑 1승이 있으니까 1승이랑 P1분의 P2는 요게 1승이잖아요. 양변에 똑같이 P1분의 P2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V1분의 V2는 P1분의 P2분의 마이너스 K분의 1승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뭘 써주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K승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K분의 1이랑 K 하면 이렇게 지워져서 여기가 1승이 돼요. 여기가. 그래서 P1분의 P2는 V1분의 V2의 마이너스 K승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K승이라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라는 거는 요거 분모와 분자 분모를 거꾸로 써준 거죠. V2의 K승분의 V1의 K승 이렇게 V1이 분자로 가고 V2가 이렇게 분모로 오고 P2분의 P1분의 P2는 V2의 K승분의 V1의 K승 이렇게 곱해줘도 되죠.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곱해주면 P1분의 V1의 K승은 P2 곱하기 V2의 K승 이렇게 되죠. P1 곱하기 V1의 K승은 P2 곱하기 V2의 K승 따라서 P 곱하기 V의 압력 곱하기 비체적의 K승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서 이제 지저분하게 여기서 달고 다녔을 텐데 요거 이렇게 선택해 놓으니까 여기 딱 K만 남는 이런 아주 단정한 이런 폼으로 형태로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다.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온도와 압력의 관계였고요. 요거를 압력과 부피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압력과 비체적의 관계를 온도와 비체적의 관계로 나누기 위해서 요 압력의 요 관계식을 여기서 한번 V분의 RT로 나눠줍니다. V분의 RT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P는 V분의 RT니까요. 여기 P2는 분자에 있는 P2는 V2분의 RT2가 됩니다. P1은 여기서 보시면 P1은 V분의 RT가 되죠. 그래서 V1분의 RT1 이렇게 돼요. 이게 1이니까 V1, T1. 그래서 R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여기 분자에 있는 T1분의 T2는 그대로 써주고요. 요거는 분자에도 분모로 되어 있고 분모에도 분모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거꾸로 V2분의 V1으로 이렇게 뒤집혀서 나옵니다. equal V2의 K승분의 V1의 K승이 되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V1분의 V2를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이렇게 여기서는 V1분의 V2를 곱해주면 좌측은 요건 사라지고요. 우측은 V1분의 V2가 이렇게 남죠. 그래서 좌측은 T1분의 T2만 남고 이 V2분의 V1의 역수인 V1분의 V2가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얘는 K는 1보다 커요. 항상 K는. 왜냐? CP0가 항상 CV0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시면 요거 V1이 여기 밑에 있고 여기 V1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지우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승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V2를 여기서 지우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V2의 K-1승 분의 V1의 K-1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곱해주면 T1 V1의 K-1승은 T2 V2의 K-1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온도 곱하기 V의 K-1승은 역시 이것도 어떤 상수, 또 다른 상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항상 전체 과정에서 가역 단열 과정에서 이 값이 모든 포인트에서 다 일정한 그런 값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에서 우리가 가역 단열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비열이 일정할 때 이 세 개의 관계식을 우리가 굉장히 자주 써먹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내연기관이나 이런 거 배울 때 이러한 값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활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시스템에서의 엔트로피가 우리가 그 상태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순수물질의 엔트로피와 그다음에 가역 과정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그리고 연력학적인 상태량의 관계식을 우리가 구했죠. 다시 말해서 깁스의 방정식 두 개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인 경우에 엔트로피의 변화, 그 다음에 이상기체일 때 엔트로피의 변화를 각각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꽤 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되돌려셔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